네, 오늘부터 168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입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한마음으로 성찰과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의원님들은 한 목소리로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해 국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성실하게 쇄신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는 다짐도 나누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하는 유례 없이 엄중한 경제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은 든든한 집권 여당으로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더 깊이 성찰하고 더 많이 혁신하는 민주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침 어제 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한 16개국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 생산의 3분의 1, 세계 총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에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한미 FTA 개정안을 발효시켰고 브렉시트에 대비하기 위한 한영 FTA를 아시아 최초로 비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이스라엘 FTA 타결, 한 중미 FTA 발표 등의 성과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도 FTA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무역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여파로 전 세계 교역량이 급감하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RCEP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적 경제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신남방 정책이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뜻깊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향후 RCEP의 세부 사안 결정 과정에 우리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에서 차질 없이 비준할 수 있도록 야당과도 미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확대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의 과정에서 13개월 만에 한일 정상의 의미 있는 만남도 성사되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단호한 원칙과 절제된 대응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수립을 위해서 일본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인내와 끈기로 거둔 결실로 평가하고 큰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진지한 자세를 보일 차례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이달 중순 열리고 일본 수출 규제를 놓고 곧 WTO 2차 양자 협의도 진행됩니다. 한일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슬기로운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베 정부의 역사인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 출발은 과거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다 성숙하고 또 진전된 대응을 기대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박찬주 망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찬주 전 대장의 기자회견은 우리 국민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감은 공관되어 있다는 것이라면서 갑질을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의 부패 혐의에는 김영란법이 문제라는 식으로 항변했습니다.
공관병 갑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충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는 막말에 이르러서는 정말 한탄마저 나왔습니다. 참혹, 당혹, 궤변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끔찍한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박찬주 대장을 정말 귀한 분이라 했던 황교안 대표가 나설 차례입니다. 왜 박찬주 대장 같은 구시대 인사를 1호로 영입하고자 했었는지, 또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는 등등의 그 발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일삼는 광화문 극우 집회에 6번이나 연속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의 생각과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생각과 황교안 대표의 생각도 같은지 거듭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치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런 국민의 우려에 대해 직접 나서서 소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극우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정책위 부회의장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소관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입니다. 현재까지 2분의 시신이 수습되었고 남은 5분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소방대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수색을 통해 실종자 모두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 현장의 파고가 높고 헬기도 빠른 만큼 수색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 규명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동종 헬기에 대한 점검 또한 철저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거듭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소방대원들과 유가족들을 최고의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려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 경제부처를 지적으로 부별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리에서도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 예산을 시기 삼으며 무책임한 삭감 공세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내년 예산은 대내외 경제 하방 압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 대학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특히 성북구 일가족 사망 사건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도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건강, 안전, 복지 등 포용적 국가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확장적인 내년 예산에도 불구하고 IMF가 얼마 전 발표한 10월 재정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율은 23.38%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9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경제가 안정적 궤도에 이를 때까지 재정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 지원 예산, 특히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강화 예산을 콕 집어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부와 재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서민 일자리와 어르신 일자리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 안전망 강화,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심판받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로지 예산 삭감에만 집착해 반대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성숙한 자세로 예산 심의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정은 올해 남은 2달 동안 경기 하방 압력 대응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오는 7일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함께 2월 불용액 최소화 등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입니다. 검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국회 폭력 사태 수사가 파문차사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반년이 지났고 검찰에 이첩된 지도 2달이 되어갑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 자유한국당 관계자 소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출석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이제 선거가 6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이제부터는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출석 거부 핑계로 삼은 국감도 진작에 끝났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더 이상 검찰이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정치 불확실성을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역 의원 수십 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당의 후보 선정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숱한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그 후 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검찰의 늑장 수사 때문에 정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정치에 일대 혼란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현안 발언입니다. 첫 번째로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수석 부의장 현안 발언해 주셨습니다. 예, 자유당의 장애 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무책임한 장애 선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일삼은 국회 파행에도 모자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상습적 장애 투쟁으로 예산과 입법 국회까지 마비시키겠다는 참으로 뻔뻔스럽고 우려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장애 투쟁의 핑계로 내세우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반대와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은 검찰 특권 해체와 정치개혁을 명령하는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를 명분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할 국회를 다시금 끝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으려는 행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에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제20대 국회의 손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금쪽 같은 시간을 백해무익한 장애투쟁과 대권투쟁수에 허비할 여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개혁입법을 무작정 반대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제1야당에게 돌아올 것은 국민적 심판뿐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명심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정치선동과 민심 역주행을 중단하고 민생경제 문제 해결과 개혁 완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타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검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타다의 운전자 고용 행태를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검찰이 기소와 관련하여 위법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입법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부처 간 불통과 엇박자의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이 다시 보여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상생과 건강 성장을 위해 부처 간 협업과 국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로 일자리를 구해 건당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1.7%에서 2.0%인 47만에서 5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15.2%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8.1%, 직장 국민연금 6.7%, 직장 건강보험 6.3%의 가입률을 모두 한자리 숫자이며 장시간 노동과 저소득 등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은 근로계약 관계로 거래되는 전통적 노동과 달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신종 노동 형태여서 종사자의 구체적 실태 파악이 쉽지 않아 노동법이나 사회보장 체제로 포섭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이러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유형별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입법을 마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통일의당 판문점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윤우석 부대표이십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판문점은 제 고향 땅에 있는 데고 제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정. 우리 민주당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피해 지역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동안 3차례 정도 회의를 발생 농가에 양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농림부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한 내용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라서 돼지를 산책을 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전부 기초단체 부담이었던 것을 이 대책위에서 논의하면서 그것을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축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게 됐던 설치업은 처리 비용의 50% 이상을 국고 지원을 하게 하여서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 아까운 돼지, 사랑했던 돼지를 맹원하면서 그 보상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 3,2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4,700원을 받아야 사료값이 나오고 또 인건비가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또 고시를 개정을 해서 발생 전 한 달 평균 가격으로 보상을 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우리 당의 노력 그리고 또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자체나 어려움에 처한 양존농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의결을 했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대략 80분 내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결산에 대해서 의결 찬성을 하셨습니다. 2008년 예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고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지적을 하는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에 대한 대응 예산으로 30인 미만 사업자들에게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 9천억이 들어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의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 예산, 2019년도 본 예산안은 작년도 12월 8일 날 통과가 됐죠. 이 예산은 소위 더불어 한국당 예산이라고 합니다. 여당인 우리 당이 군소정당을 제끼고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를 해서 두 당이 통과시킨 그 예산입니다. 그때 51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어요. 자,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다 함께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의 선거에 임해서는 재정 낭비니 퍼주기 예산이니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누워서 침대는 거죠. 국회의원은 법과 예산에 대한 심의, 그리고 그에 대한 판결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에 따른 명예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죠. 스스로 심의하고 스스로 의결하고 그리고 스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발 존중하고 2020년 예산 심의에 정신 차리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부대표 해나가다. 전력의 추수는 끝났어도 농민들 가슴속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지난 25일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WTO 배도 없이 포기까지 강행했던 정부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극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생명산업인 농업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합니다. 농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보호하고 어떻게 이해시켜 드려야 할지 너무도 답답합니다. 지난 8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국면에서는 2,732억 원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던 정부입니다. 최근 되풀이되는 농업의 개인적인 악재 속에서는 그에 상응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의 재정 확장은 요원한 것입니다. WTO 협정상 허용되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약 11조 6,400억 원, 이건 2011년, 2015년까지 5년 연평균입니다. 11조 6,400억 원 농업보조금 중 6,100억만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5.3%에 불과합니다. 50%도 아니고 두 자리 숫자도 아니고 한 자리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정부를 두고 농경에 대한 농민들 신뢰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적잖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해외 각국의 사례들을 국내에 적극 인용을 해야 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후 촉구를 강력히 정부에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라단임연구소가 지방 재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좀 내놨는데요. 오늘 몇몇 언론사들이 관련해서 인용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GDP 총액이 1,807조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807조가 더 투자된다라고 하면은 100%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거 100분의 1이면은 18조가 투자된다라고 한다면 1%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지방 정부의 잉여금과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는데요. 어저께 나라단임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잉여금이 68조, 순세계 잉여금이 35조였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투자가 제대로 된다면 2%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액수죠. 아마도 올해는 지방 서비스의 변화 등등 해가지고 지방 재정 여건이 훨씬 좋아져서 이 순세계 잉여금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고 사실상 올해 1%대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정말로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당의 김두관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광역자치단체, 시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만이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홍넓게 챙기면서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석님 말씀도 하시는 됩니다. 수석님 말씀하신 거에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경제 실질 GDP의 총량은 1,807조 7,395억 원입니다. 이게 2% 성장을 하면 그거에 그 36조 원 정도가 이제 성장하면 되죠.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이 2%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수 의견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2%대 성장이 깨지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1953년 전쟁, 한국전쟁 이후에 1980년에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그 1998년에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9년에 리먼 브라더스 위기 이게 세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1%대 성장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들 경제활동에 큰 심리적 영향을 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과 정부가 그 2% 성장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 2% 성장은 그 전문가들 견해로 1.9% 성장이거나 2.0% 성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럼 1.9% 성장에서 0.1% 성장이 추가로 더 되면 2%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금액은 1.8천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8월 2일 날 100일 만에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죠. 100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2.5개월 늦어졌죠. 그리고 6.7조 원의 예산이었는데 5.8조 원으로 통과시켜서 8,56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개월이 지연되고 8,567억 원이 삭감된 걸 합치면은 실제 2%대 성장에 필요한 1.8천억의 효과를 이번 추경을 늦게 하고 삭감함으로써 깎아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이 2%가 깨지면 이 책임은 정치권에서 지겠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중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